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6년 전 저는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쫓아냈어요. 그런 그녀가 가파른 달동네에서 자기 몸만한 짐을 나르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재벌가 아내였던 여자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건지, 6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그룹을 이끄는 회장의 외아들. 그게 김민석이었습니다. 재계에서 그 집안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민석이 태어난 곳은 무게감이 달랐어요. 그런 집안의 후계자가 아버지의 반대를 끝까지 무릅쓰고 데려온 여자가 박지현이었죠. 배경도 집안도 아버지가 원하는 조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식장에 섰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아버지는 지연을 단 한 번도 편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내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밀어냈죠. 지연이 차례를 준비해도 밥상을 차려도 아버지의 시선은 늘 지연을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명절 내내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말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지연은 그런 날들을 아무 말 없이 버텼고 민석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민석을 따로 불러앉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지연이 결혼 전에 술집에서 일했던 거 알고 있었어? 민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지연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민석의 굳어진 표정을 한번 훑어보더니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그걸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뭘 믿고 저런 여자를 데려온 거야. 민석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설마 싶었고 믿고 싶지 않았죠. 그냥 넘겼습니다. 한 번은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은 회사 복도에서 스치듯 흘렸어요. 아버지는 매번 단정 짓듯 말했고 민석은 매번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었어요. 한쪽 귀로 흘려보내려 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민석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죠. 낯선 남자와 마주선 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툼해 보이는 봉투가 있었고 남자의 손에서 지연 쪽으로 건네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민석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겠어? 우리 집 돈이 저 남자한테 줄줄 새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 눈엔 그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반대한 줄 알았어? 아버지의 말이 끝나고도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눈앞에 놓인 사진이 자꾸만 다른 생각을 끌어당겼죠. 아버지는 그런 민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전화를 받지 않던 몇 번의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던 기억들도 하나둘 이어졌죠. 각각으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어놓고 보니 이상하게 다른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믿고 싶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지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밥을 먹었지만 그날 밤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옆에서 잠든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 얼굴을 보면서도 사진이 겹쳐졌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죠. 다음 날 밤 민석은 집으로 돌아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더니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그대로 닫혀버렸죠.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왜 돈을 주고받은 거야?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민석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석의 가슴을 더 세게 짓눌렀어요.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남자 계속 만난 거야? 우리 집 돈을 갖다 준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말을 해. 아니라고 해.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됐거든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다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점점 더 세게 맞잡은 채 고개를 떨군 채로 서 있었어요. 말이 없으면 다 인정하는 거야? 그때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툭 떨어졌어요. 민석은 그 눈물조차 죄책감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건지 분노가 차오르는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채로 민석은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혼하자. 지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이 작게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지연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닫혀버린 문 앞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이 서류를 주고받았고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연이 그날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민석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게 될지는 6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 민석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려고 했어요. 감정이라는 걸 아예 꺼버리기로 한 것처럼 그날 이후로 지연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짧게 끊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화를 잘라버렸죠. 주변 사람들도 금세 눈치를 챘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민석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석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잘됐다. 이제 앞만 봐.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만 봤어요. 회의, 보고, 계약, 투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아침 7시에 회사에 들어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나오는 날이 반복됐어요. 밥은 책상 앞에서 해결했고 누군가 억지로 챙겨주지 않으면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민석이 원한 건지 아버지가 밀어붙인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경계도 흐릿해졌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으면 떠오르는 것도 없으니까요. 처음 6개월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다음 6개월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끝나면 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눈을 뜨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회사에서 밤을 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도 민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았지만 그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민석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회의 자리에서 농담 한두 마디쯤은 섞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꺼냈습니다. 결론이 나면 바로 끊었고 불필요한 대화는 처음부터 열어두지 않았어요. 표정도 그랬습니다. 웃는 일이 없어졌죠. 누군가 농담을 던져도 그냥 흘려버렸어요. 굳이 웃을 이유를 찾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수군거렸지만 민석은 그런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나쁜 건지도 몰랐고 사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민석은 회사 안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전면에 나섰고 성과를 내면서 그룹 내 영향력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민석이 먼저 나서고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석해야 할 외부 일정을 대신 소화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자리에서 아버지 대신 결정을 내리는 일도 생겼어요. 후계자라는 말이 공식처럼 굳어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게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과를 냈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계약이 성사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가슴 어딘가가 텅 빈 채로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들 웃고 떠드는데 민석만 혼자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누군가 건배를 외쳐도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뭔지 민석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면 생각이 이어졌고 생각이 이어지면 결국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닿았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민석은 더 많은 일로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퇴근 시간을 늦추고 주말에도 회사로 나왔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었고 생각할 틈이 없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있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퇴근길 차 안에서 갑자기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럴 때면 민석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갑시다.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이유 없이 숫자를 검토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벽이 되어 있었고 그제야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게 민석에게는 가장 편한 하루였어요. 주변에선 결혼 이야기가 슬쩍슬쩍 나왔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넌지시 자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좋은 집안의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도 들렸고 한 번만 만나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때마다 짧게 잘라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이유를 붙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리고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그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후계자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졌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흐트러진 것 하나 없었고 흔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조용히 굳어버린 것이 있다는 걸 민석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가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유도 없이 시선이 멈추는 거였어요. 그럴 때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르고 다시 서류를 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평소 가지 않던 외곽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어요. 보고서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별것 아닌 결정이었어요. 그냥 현장을 한번 보고 오는 것뿐이었죠. 그 선택이 6년 동안 완전히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민석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차에서 내린 순간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다니던 곳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반듯하게 정돈된 사무실도 넓은 주차장도 로비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 가파르게 이어졌고 그 위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민석은 골목 입구에 서서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보고서 안에는 이 골목의 냄새도 이 계단의 가파름도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요.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이라 기사들이 전부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골목 위쪽까지 짐을 올리는 데만 왕복으로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사가 심해졌어요. 택배 기사들이 크고 무거운 박스를 두 손으로 끌어안은 채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숨이 차는지 중간에 멈춰서서 잠깐 허리를 펴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체격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계단을 하루 종일 버티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을 보니 바로 느껴졌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구역이었어요. 민석은 천천히 걸으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인력 배치 문제, 동선 비효율,
보고서에서 지적된 항목들을 하나씩 눈으로 확인했어요. 계단 폭이 좁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웠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격하게 심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 계단을 하루에 수십 번 오르내린다는 게 직접 보니 숫자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위쪽 계단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이 민석의 시선을 잡아당겼어요. 작은 체구였습니다. 다른 기사들에 비해 확연히 작은 몸으로 자기 몸통만 한 박스를 두 팔로 끌어안은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박스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고 어깨는 무게에 눌려 앞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후드 점퍼에 작업용 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성별조차 가늠이 안 됐어요. 저 책으로 저걸 든다고? 민석은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갔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기사가 힐끗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구역은 원래 오래 못 버텨.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옆에 있던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민석만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오른발이 계단 모서리를 벗어나면서 중심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넘어지기 직전 난간을 붙잡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쪽 무릎이 계단에 세게 부딪혔어요. 잠시 난간을 붙잡은 채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혀를 찼어요. 조심 좀 하지. 차갑게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씩 집어 박스 안에 넣었어요. 무릎을 부딪혔는지 움직임이 살짝 어색했지만 그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듯 계속 손을 놀렸습니다. 그러다 짧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향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여자였습니다. 모자에 후드 점퍼까지 입고 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민석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험한 골목에서 체격 좋은 남자들도 허리가 나간다는 이 구역에서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을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지 저 무게를 어떻게 버티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기에 이런 곳에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유 없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억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은 미간을 좁히며 여자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물건을 다 주워 담고 박스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끝내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어요. 방금 무릎을 부딪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그냥 또 일하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자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저쪽 구역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게 오늘 이곳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어요. 발을 헛디디며 난간을 붙잡던 순간 무릎을 부딪히고도 아무 내색 없이 다시 짐을 집어드는 손, 가리고 낮고 조용하게 흘린 그 목소리.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며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냥 흘려버리면 됐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특히 그 목소리가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인지 기억이 닿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감정 하나 흔들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한 여자의 목소리 한마디에 발걸음이 굳어버렸다는 게 민석 자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석은 차에 올라타면서 자신도 모르게 골목 쪽으로 한 번 더 시선을 줬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안 어딘가에서 또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낮고 조용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전날 현장 점검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그 골목을 찾았어요.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지만 표정에는 물음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이었지만 솔직히 민석 자신도 왜 다시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골목은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가파른 계단,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르내리는 기사들, 좁은 골목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민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자리쯤에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자, 똑같은 후드 점퍼, 똑같이 자기 몸통만 한 박스를 끌어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작은 체구. 민석은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어제보다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오른쪽 무릎 쪽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살짝 흔들렸어요. 어제 무릎을 부딪혔던 게 생각보다 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스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쉬어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러다 또 다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됐는데 시선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어요. 위쪽 계단 중간쯤에서 내려오던 그 사람이 오른쪽 무릎에 힘이 풀리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박스를 부여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박스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사람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계단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계단 바닥에 세게 긁혔고 쓰러지는 충격에 눌러쓰고 있던 모자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민석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였어요. 빠르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쓰러진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모자가 밀려나면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전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나왔던 그 얼굴이었어요. 조금 여위었고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내밀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지연. 겨우 그 이름만 나왔어요.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을 알아본 거였어요. 순간 굳어버린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채 혼자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 내색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지연을 바라봤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 이렇게 불쑥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래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엄마. 민석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아이 한 명이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와 지연 옆에 붙더니 쏟아진 물건들을 같이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안 오니까? 아이가 물건을 주우면서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또렷한 눈매, 콧날의 선, 턱의 각도.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닮음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매가 자신과 같았습니다. 민석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었어요. 눈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눈이 민석이 매일 거울에서 보는 그 눈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콧날도 그랬습니다. 지연을 닮은 건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민석의 눈에는 자꾸만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아이가 다시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게 무엇인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흐릿해졌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자신 앞에 세우듯 살짝 끌어당기며 민석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실례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민석 쪽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6년 만에 마주친 지연의 얼굴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의 얼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얼굴이요. 자꾸만 그 눈매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과 닮았다는 느낌이 이유 없이 가슴 안쪽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닮은 거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이 험한 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 옆에 저 아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민석 자신과 그렇게나 닮아 있다는 것도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옆에 다가섰습니다. 대표님, 이동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골목 안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무언가와 씨름하면서요. 그러다 민석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택배기사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이 구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비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까 그분 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기사는 잠깐 민석을 훑어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네, 매일 저 구역 도는 사람이에요. 한 1년 넘게 됐을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선은 여전히 골목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닙니까? 기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어린 아들인가 봐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따라오는 것 같던데요. 애가 참 의젓해요. 차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다가 가끔 나와서 엄마 도와준다고 작은 손으로 박스 들고 다니고요. 보기 좋던데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키운다던데요. 남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처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참 열심히 해요. 저 책으로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는데 보통 독한 게 아니죠. 힘든 내색도 잘 안 하고, 다치면 다친 채로 또 올라가고, 주변에서도 안쓰럽다는 말들 하더라고요. 민석은 마지막 말에 잠깐 걸음이 멈출 뻔했습니다. 안쓰럽다는 말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 박혔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혼자 키운다는 말, 안쓰럽다는 말이 번갈아 가며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지연이 올라갔을 그 계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었어요. 체격 좋은 남자들도 허리가 나간다는 구역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저 작은 몸으로 하루에 수십 번 오르내리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손바닥이 긁혀 피가 나도 내색 하나 하지 않던 그 모습이 이유 없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을 때도 잡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낯선 사람처럼요. 아니,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처럼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다는 거였어요. 험한 골목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무릎을 부딪히고 손에 피가 나도 아무 내색 없이 다시 짐을 들고 일어서면서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의 여윈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여위였다고 생각했어요. 6년 전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았어요.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결혼했을 때 지연은 밥을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뭔가 먹었냐고 물어야 그제야 밥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저 험한 일을 하면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냥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차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눈매가요. 계단 아래에서 뛰어 올라오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요. 작은 손으로 물건을 주워 담던 그 모습이요. 아버지도 없이 엄마 하나만 보고 그 골목에서 자라고 있을 그 아이가 이유 없이 마음에 걸렸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시선을 보냈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방금 전 장면들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들어 민석과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이요. 순간 굳어버렸다가 이내 시선을 피하던 그 눈빛이요. 6년 만에 마주쳤는데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이 이유 없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혼자 키운다. 그 말이 다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숫자를 떠올렸어요. 아이의 나이.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게 6년 전이었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 태어났을 나이였어요. 민석은 그 계산을 멈추려 했습니다. 근거가 없었어요. 아이의 나이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뭔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지연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하던 그날 밤이요.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말을 해달라고 아니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은 그게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다른 방향에서 그 침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낼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아이의 나이와 겹쳐졌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도 겹쳤습니다. 민석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닐 거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시선을 떨군 채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른 기억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손에 들려있던 봉투, 그리고 그날의 장면.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막 떠오른 아이의 얼굴 위로 천천히 겹쳐졌어요. 골목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던 지연의 모습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아이의 눈매가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한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진 속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남자를 만났다면, 이혼하고 나서도 이어졌다면 그 남자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쪽이 더 말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 남자, 낮게 흘렸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짧게 이었어요. 그 사람 애겠지. 결론을 내리려는 것처럼 흘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눌러버리려는 말이었어요. 골목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의 눈매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눈매가요. 민석은 그걸 지워버리려 했어요. 그 사람에겠지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번에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자꾸만 그 눈매가 떠올랐어요. 민석은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출발합시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다급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민석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사이드미러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장면에 민석의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골목 위쪽 계단에서 지연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뛰다시피 내려오는 걸음이었어요. 한 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짚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연의 등에 엎여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의젓하게 엄마 옆에 붙어 다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코 아래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워요.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손이 먼저였어요. 민석은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연이 계단 마지막 칸을 내려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저 가파른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온 거였으니까요. 한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코에서 피가 멈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설 시간이 없었어요. 민석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다쳤어요? 지연은 아이 얼굴만 내려다보면서 짧게 답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코를 부딪혔는데 피가 안 멈춰서요. 목소리 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석이 지연을 봤어요. 숨이 가쁜 데다 아이를 업고 있어 몸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저 상태로 차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안을게요. 민석이 짧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의 몸이 굳었어요. 잠깐 민석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민석 쪽으로 건넸어요. 민석이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이렇게 작고 가벼운 몸으로 매일 저 계단 옆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코 아래로 흘러내리는 붉은 피, 힘없이 내려앉으려는 눈꺼풀. 그런데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프고 무서운 와중에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그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매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걸렸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닮았겠지 라고 눌러버렸던 그 눈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눌러지질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지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지연에게 건넸어요. 아이는 지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고개를 기댔습니다. 민석이 문을 닫고 앞좌석에 올라탔어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빠르게요. 비서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뒷좌석에서 지연이 아이의 코에 손수건을 계속 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피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조금만 있으면 멈춰. 괜찮아. 지연이 낮게 답했어요. 손수건에 묻은 피가 손가락에도 번졌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머리만 계속 쓸어줬어요. 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앞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뒤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지연이 아이 머리를 쓸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이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없어요.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석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없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6년 전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채 등을 돌렸던 사람이 지금 그걸 물을 자격이 있는지를요. 그냥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걸렸어요. 아까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에겠지 라는 말이요. 그 말과 지금 들은 없다는 말이 자꾸만 겹쳐졌어요. 그 사람 아이라면 왜 없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고 헤어진 거일 수도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아이를 안았을 때 마주쳤던 그 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까이서 봤을 때 더 또렷했던 그 눈매가요. 민석은 그걸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질 않았어요.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무섭지 않아. 엄마 여기 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눌러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차 안이 워낙 조용해서 민석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민석은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한테는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면서 정작 자신은 손이 떨리는 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랬겠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저렇게 버텨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없다는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어요. 민석은 앞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에겠지 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이번에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방금 마주쳤던 그 눈이 자꾸만 그 말 위로 겹쳐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며 입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연이 이미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었어요. 문을 발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만 안고 들어갔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민석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차에서 내려 응급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기 무섭게 지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 피가 안 멈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꽉 안은 채 접수 창구 쪽으로 뛰어가다시피 했어요. 출혈 질환이 있는 아이예요. 한번 시작되면 잘 안 멈추거든요. 빨리 봐주세요. 직원이 바로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 나왔어요. 아이를 확인하더니 바로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따라 들어가려 했어요. 보호자분은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간호사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연이 아이 쪽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간호사에게 막혀 더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주실 거야.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잠깐 엄마를 바라보다가 간호사 품에 안긴 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벽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였어요. 손수건이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까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가 다시 굳게 다물렸습니다. 민석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아이 얼굴만큼이나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눌러가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가 사라진 지금 이 순간 지연의 얼굴 위에는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지연이 받아 손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을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한 장으로 부족했어요. 간호사가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받아서 계속 닦았어요. 손이 깨끗해질 때까지요. 닦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연 옆에 섰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죠? 저도 기억나요. 지난번에도 코피로 오셨잖아요. 지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됐죠? 얼마나 됐어요? 한 30분쯤요. 그 정도면 꽤 됐네요. 손 넣고 눌러두면 될 텐데 혹시 오늘 어디 부딪혔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자주 오는 분이라는 말이요. 간호사가 기억할 만큼 자주 이 응급실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안고 저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어떻게든 병원에 닿아서 저렇게 피 묻은 손을 물티슈로 닦으면서 혼자 기다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렇게 벽에 기대서 울지 않으려고 눈가를 붉히면서 혼자 서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옆에 아무도 없이요. 6년 동안이나요.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쪽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 처치 끝났어요. 지연이 벽에서 몸을 뗐어요. 민석도 본능적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아이 코에 솜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에 묻었던 피는 닦여 있었습니다. 아까보다는 한결 안정된 것 같았어요. 지연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도 엄마 목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아이한테는 보이지 않게 최대한 눌러가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둘이 안고 있었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운터 위에 아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무심코 그 위로 시선이 향했어요.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지후. 그리고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숫자들이 눈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짜와 지금 눈앞에 생년월일이 겹쳐졌어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민석은 눈을 들어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아니, 민석이 지금 이 서류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얼굴로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한 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날.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계산됐어요. 그러다 6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내밀었을 때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요. 변명도 부정도 설명도 없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그 모습이요. 그때 지연의 뱃속에 이미 이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 뒤를 따랐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 얘기를 들었다면, 아이 아버지한테 아이가 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냥 떠났다면, 민석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억지로 시선을 걷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직원에게 조용히 건넸어요. 오늘 저 아이 치료비 제 쪽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직원이 멈칫하며 바라봤지만 민석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응급실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민석은 입구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지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민석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장면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발걸음마다 더 단단하게 가슴을 두드렸어요. 내일 당장 비서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그 옆에 나란히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어요. 간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서류 위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이혼 날짜와 아이의 생년월일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눕고 다시 뒤척이다가 결국 동이 트기 전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잠을 못 잔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날도, 아무리 큰 계약이 걸린 날도 눕는 순간 잠들었습니다. 감정을 끊어낸 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젯밤은 달랐어요. 그 숫자가, 그 침묵이, 그 눈매가 번갈아 가며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6년 만에 처음으로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도시가 조용했어요. 민석은 그 조용함 속에서 어젯밤 내내 했던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아이. 아버지 칸이 비어있는 출생신고서. 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연락해오지 않았던 지연.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침묵.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자료 정리됐습니다.
전날 병원을 나서면서 바로 지시해뒀던 겁니다. 박지현, 아이 이름 김지후, 현재 상황 전반을 확인해 달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6년 전 이혼 시점과 아이의 출생 시점 연관성도 함께 정리해 달라고요. 비서가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두툼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 정리해 온 거였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받아서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현재 주소가 나왔습니다. 달동네 골목 근처 반지하였어요. 민석은 잠깐 시선을 멈췄습니다. 반지하. 그 가파른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면서 아이와 둘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장마철엔 어떻게 버티는지, 겨울엔 얼마나 추운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지로 지웠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단독 양육 확인이라는 항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로 지속적인 병원 방문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내역이 꽤 길었어요. 출혈 관련 진료가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2달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어떤 시기엔 한 달에 2번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보호자란에는 언제나 박지현 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치료비 지출 내역도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 숫자들을 천천히 훑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택배일로 버는 수입으로 저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빠듯한 일이었는지 숫자만 봐도 느껴졌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관련 기본 정보 페이지였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생병원, 그리고 비서가 따로 정리해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혼 날짜 대비 출생 시점 비교, 이혼 날짜로부터 7개월 뒤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7개월. 민석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할 당시 이미 임신 2개월에서 3개월 차였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 사진을 내밀었던 그날 밤 이혼하자고 말했던 그 순간에 지연의 뱃속에는 이미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민석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거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열렸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 얘기를 들었다면 그 순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요. 민석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6년 전 당시 조사 자료가 붙어 있었어요. 비서가 전체 상황 파악 차원에서 함께 첨부해 온 것 같았습니다. 술집 근무 이력, 특정 남성과 금전 거래 의심, 그 아래로 사진 캡처 이미지가 붙어 있었어요. 6년 전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마주선 지연의 모습, 두 사람 사이의 봉투. 민석이 그 사진을 보면서 모든 게 무너졌던 그 장면이었어요. 계좌 흐름 요약까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또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계좌, 근무 이력. 여러 각도에서 같은 결론을 향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 공들여 만든 자료가 분명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제가 당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진에 찍힌 일씨와 당시 지연 씨 동선을 대조해 봤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흐름으로 정리된 내역도 실제 입출금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이 보였어요.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료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요. 계좌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6년 전 민석이 두 눈으로 봤던 그 사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6년 전 그 사진은 아버지가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조사한 자료였어요. 결혼 때부터 반대했던 아버지. 지연을 한 번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민 자료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친자 검사도 의뢰는 해뒀습니다. 민석이 잠깐 비서를 바라봤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사무실에 민석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요. 입술이 움직였다가 그대로 닫혀버렸던 그 순간이요. 그때 민석은 그게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이 순간부터 6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민석은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어요. 회의를 했고 보고를 받았고 결제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무실에 남는 순간마다 손이 멈추는 때가 있었습니다. 펜을 쥔 채로 서류를 앞에 두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 동안 민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서류를 손에 든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걸요. 펜을 내려놓고 등을 세웠습니다.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진 속 남자, 일반인이 아닙니다. 민석의 시선이 비서에게 고정됐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돈을 주고 붙인 인물입니다. 접촉 장면은 전부 연출된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실제 거래가 아닙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된 가짜 돈이었어요. 실제로 오간 돈은 없습니다. 민석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계좌 내역 역시 조작된 자료입니다. 실제 송금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흐름이었어요.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민석의 얼굴에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굳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6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팀 전원이 회장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자체를 정리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사진도 계좌도 자료 전부가요. 민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그 순간이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눈앞에 있으니 지워지질 않았던 그 느낌이요. 그때 민석이 집으로 돌아가 지연 앞에 그 사진을 내밀었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그걸 인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들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민석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술집 근무 이력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처음 꺼냈던 그 말이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던 그 시작이었어요. 민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네. 비서가 바로 답했어요. 근무는 맞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적객이 아니었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 업무였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였다는 말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던 여자였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를 아버지는 술집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거짓말 하나가 시작이 돼서 조작된 사진이 나왔고 만들어진 계좌 내역이 나왔고 민석은 그 위에서 지연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했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겠죠. 민석이 이미 다 믿어버린 상태에서요.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건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일치합니다. 그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손도, 눈도, 숨도 모든 게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치한다는 말이요. 6년 전 이혼하던 그 순간 지연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민석의 아이였다는 거였어요. 민석이 모른 채로, 민석이 없는 채로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칸이 빈 출생신고서와 함께요. 그리고 6년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지연이 살아온 삶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달동네 골목에 그 가파른 계단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몸통만 한 박스를 끌어안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던 지연이요. 무릎을 부딪혀도 아무 내색 없이 다시 짐을 집어들던 모습이요. 체격 좋은 남자들도 못 버틴다는 그 구역에서 그 작은 몸으로 하루에 수십 번 오르내리던 모습이요. 응급실 벽에 기대 혼자 울지 않으려 버티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한테는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면서 정작 본인은 손이 떨리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잡지 않고 혼자 일어섰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전부 민석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한 번만 물어봤다면 달라졌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직접 확인했다면요. 말을 해달라고 아니라고 해달라고 해놓고 지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6년을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6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안 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확인하지 않은 죄, 기다려주지 않은 죄, 그냥 나가버린 죄. 그 모든 것들이 지연의 6년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안에서는 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뒤집혀 있었어요. 지연이 사진을 보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그대로 닫혀버렸던 그 순간이요. 그때 지연이 하려던 말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있다고 그 말을 꺼내려다 끝내 못 꺼낸 거였습니다. 민석은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네. 텅 빈 사무실에 그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내가 다 끊어버린 거고, 끊어낸 게 아니었어요.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민석이 직접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지연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6년을 살아왔어요.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그날 오후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민석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민석을 봤습니다. 널 위해서였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런 게 저를 위한 겁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뒤돌아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하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바라보는 민석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이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짐을 들고 움직이려 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다 알게 됐어. 지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도 돈도 다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아버지가 만든 거였어.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짐을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술집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어. 미안해, 널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바라봤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낮게 입을 열었어요. 난 알고 있었어요. 민석이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결혼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내쫓을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민석 씨를 사랑하니까 버텼어요. 어떻게든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꾹 눌러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민석 씨가 그 사진을 내밀면서 말했잖아요. 잠깐 멈췄어요. 난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방 안처럼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날 믿지 못하는 당신의 말. 민석이 그날 밤 지연에게 했던 그 말들. 말을 해달라고, 아니라고 해달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아버지가 이미 다 설계해 놓은 그 위에서 민석은 지연에게 믿음을 끊어버렸다는 걸 직접 확인시켜줬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협박도 버텼던 지연이 민석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였어요. 민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6년의 세월을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바라는 건 아니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연은 한동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달랐어요. 6년 전 그날 밤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말하지 못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아직 말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였어요. 그 차이를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을요. 해가 골목 위로 기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민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한 남자가 6년이라는 시간을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가끔 확인하지 않은 채로 믿어버리고 기다려주지 않은 채로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긴 시간을 만들어내는지 그때는 알지 못한 채로요. 이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는 건 민석과 지연의 이야기가 어딘가 낯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한 번쯤은 말하지 못했던 것, 기다려주지 못했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